저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지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세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집을 나섭니다. 아직 어둑한 거리를 걸어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가는 길이지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봄이면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푸른 잎들이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늘 하던 대로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이 보입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씻은 후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후로 몇 끼를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식당에 들어서면 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급식 봉사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지요. 복지관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순미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순미 할머니와 저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그래서인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기태 씨, 우리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순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볼까요? 좋아요. 가다가 떡볶이라도 사 먹어요. 제가 살게요. 아이고, 뭘 그러세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순미 할머니가 사온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순미 씨, 이거 먹으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저도 딸이랑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식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슬퍼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작은 행복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찾아오는 그 외로움은 여전했지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옛날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곤 했습니다.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잘 나가던 시절,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순미 할머니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복지관에서의 일상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딸 미주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지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전화라도 한 통 올까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밥을 먹고 순미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하고 가끔은 순미 할머니와 근처 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제 생활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번창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주재하고 거래처를 만나러 다니던 그 시절. 바쁘긴 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점점 커져갔고 저희 가족의 생활도 윤택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미주야, 어디로 가고 싶어? 18살이던 딸 미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빠, 그렇게 우리는 종종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회사를 돌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되죠. 당신 믿어요. 아내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짐을 쌌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저와 미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병을 들이키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곤 했습니다. 미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곤 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외면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마셔요. 아프잖아요. 미주가 소주병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빠져.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말끝을 흐리며 또다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미주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언젠가 아빠가 예전의 아빠로 돌아오시면 그때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아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다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한겨울에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엔 회사 사장이었다던데. 세상을 참 모르는 거지. 어쩌다 저렇게 됐대?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주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미주 또래의 젊은 여성을 보면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미주일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밤마다 홀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주를 찾을 용기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미주가 저를 찾아오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그렇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 외로운 노인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이제는 그저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미주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복지관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기태 어르신,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사라니 제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미 할머니가 제 팔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기태 씨,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얼마 전부터 급식 봉사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시간도 빨리 가고 보람도 있고, 그래도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순미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청소도 하고 급식 시간에 식판 나르는 일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직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어르신, 혹시 컴퓨터 다루실 줄 아세요?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많이 써봤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수업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초보자 분들이라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망설이다 수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뜻밖에도 수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옛날 직원들 교육할 때 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 김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복지관의 컴퓨터 교육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손주랑 카톡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뭘요. 제가 더 즐겁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순미 할머니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기태 씨, 요새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봉사활동이 잘 맞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날이 또 올 줄은 몰랐네요. 복지관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하셨죠. 김 어르신, 우리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김 어르신께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어르신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 이야기 프로그램은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셨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했습니다. 6.25대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교육, 인생 이야기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바빠진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미주 생각이 났습니다. 내 딸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미주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변했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에는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 교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김기태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청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복지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의 옛날 회사에서 일하셨던 직원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자주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직원들을 끝까지 챙기려 노력하셨다고.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결국 회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히려 감사드리러 왔어요. 아버지께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청년은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제가 해준 조언과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항상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이미 희미해진 일들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사실 저는 그동안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그때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야 조금이나마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 청년의 말에 처음으로 제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해온 봉사활동들이 새삼같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서 덕분에 제 과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은 제 현재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요, 좋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네요. 그렇게 청년과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봉사활동에 더욱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청년의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분 역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저 또한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언젠가 미주에게도 이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잊고 있던 과거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 딸 미주를 찾는 일입니다. 준호 씨를 만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과거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듯이 혹시 미주에게도 제가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미주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주가 떠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미 씨, 제가 딸을 찾아보려고 해요. 어느 날 순미 할머니에게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는다던데 복지관에서 컴퓨터 가르치시는 김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그래요, 인터넷이라. 제가 가르치는 컴퓨터 실력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미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부터 검색해 봤지만 같은 이름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 미주가 있을 리 없겠죠. 며칠을 고민하다 복지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수소문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직원의 조언대로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주의 사진과 함께 제 사연을 적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거든요. 기태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순미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가족 찾기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미주를 찾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주야, 아빠다. 너가 떠난 후 아빠는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고 있단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빠가 많이 변했거든. 미주야, 제발 아빠를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구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눈물을 참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미주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방송 봤어요.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가 많이 변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내어 아빠를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주가 제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저는 미주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주를 만나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미주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주를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미주에게서 문자를 받은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주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미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주야, 정말 너구나. 아빠다. 아빠, 저 이제 아빠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빠가 변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주야, 정말 고맙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다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빠, 저도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떠나버려서. 하지만 이제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에서 다시 딸을 되찾은 아버지로, 외롭고 쓸쓸한 노인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그래, 미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아빠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주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그날 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미주와 함께, 그리고 제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의 용기로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미주와의 통화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미주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와 어린 아이가 있었죠. 아빠, 미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려 미주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저도 미안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가 옆에 있던 남자와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제 남편 민수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민수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서 있는 꼬마 아이. 제 손녀였습니다. 지은이가 수줍은 듯 제 뒤로 숨었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할아버지야. 인사드려야지. 미주가 지은이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미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민수를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지은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빠,
우리 이제부터 자주 만나요. 지은이도 할아버지랑 친해져야 하잖아요. 미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미주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와 놀아주고 미주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더 밝은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어느 날 미주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미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한 후 제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도움으로 작은 창업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거죠. 비록 작은 규모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의 사랑, 봉사활동의 보람, 그리고 새로운 일의 즐거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일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역전 프로젝트라는 강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복지관 관장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 역전 프로젝트 강연은 예상 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와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과 불화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업 실패로 좌절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오늘 전화해 볼 생각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와 가족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미주의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책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제안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처럼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오늘 딸에게 전화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이 바뀌었듯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회사 부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분 한 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당시 영업부장이었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김 선생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IMF라는 큰 파도 앞에서 우리 모두 무력했던 거죠. 박 과장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 일이 제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직원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보였고 어떤 분들은 박 과장처럼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배님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김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 직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제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인생 역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두렵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주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용기 내세요.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뜻밖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기태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떠났던 아내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 네, 저예요. 방송 봤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는 20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지난 시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더군요. 기태 씨, 그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참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죠.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했습니다. 비록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미주와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주는 어머니를 만나길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엄마,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강연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데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화해할 수 없다 해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청중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고난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미주와 지은이 그리고 영숙 씨까지. 이제 저에겐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들, 이 모든 순간이 제겐 소중한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도 있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올해 72세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나이 70이 넘어서야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항상 평화롭고 조용한 노년을 꿈꿔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수다 떨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을 매일 아침 2바퀴씩 돌았죠. 그러다 보면 또래 할머니들을 만나요. 미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이구, 김 여사 오늘은 왜 이리 늦었어?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첫째 딸 수진이는 시집가서 멀리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데 그래도 전화는 자주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항상 걱정 많이 하는 우리 딸이에요. 둘째 아들 수혁이네 가족은 30분 거리에 살아요. 주말마다는 아니어도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와요. 손주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둘째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면서 그림 그린 걸 보여줄 때면 정말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혁이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와 맞벌이를 한다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그 나이 많은 몸으로 어린애를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깨질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눈에 밟혔어요. 그 귀여운 얼굴을 떠올리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대답했죠. 수혁이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를. 평화로운 제 일상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애들 키우는 게 쉬웠는데 요즘 애들은 또 어떨까? 한편으론 기대도 됐어요. 손주랑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내가 직접 돌보면 더 잘 자랄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는데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만난 이웃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손주 돌보기로 했어요. 기대돼서 잠도 안 오네요. 다들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미자 씨, 힘들면 바로 그만두세요.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는 그저 과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곧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손주를 돌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죠.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보며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나 봐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주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보채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놀이터 가고 싶어요. 하고 떼를 쓰는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하려 했어요. 우리 강아지,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비가 올 것 같아서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릴 수 있어. 집에서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손주는 계속해서 울며 떼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바닥에 드러눕더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난감하던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손주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이웃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았죠. 한숨을 깊게 내쉬며 결심했어요. 에이, 어쩔 수 없지. 조금만 다녀오자. 알았어. 놀이터에 가자. 하지만 조금만 있다 와야 해, 알겠지? 손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전에 짜증은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떼를 쓸 때마다 들어주면 안 되는데. 우산을 챙기고 두꺼운 옷을 입혔어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이 추운 날 어쩌다 밖에 나오게 됐나 싶었죠. 놀이터에 도착하자 손주는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며 놀았죠. 할머니, 나 미끄럼틀 태워주세요. 할머니, 그네 밀어주세요. 손주의 요구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제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아팠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무리하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강아지, 이제 그만 들어가자. 할머니가 좀 춥네. 하지만 손주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계속해서 놀이기구를 옮겨다니며 놀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넘게 지났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30분 걸어도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리 힘든지. 나이 들면 정말 체력이 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주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난감을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주와 놀아주려 했지만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손주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죠. 평소에 잘 먹던 음식들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갑자기 이거 싫어요. 하며 밥그릇을 밀어내더라고요. 순식간에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데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나 싶어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놀이터에 갔다 와서 그런가. 괜히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우리 강아지 많이 아프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조금만 먹어볼까? 먹어야 약도 먹을 수 있어. 겨우 달래서 점심을 조금 먹이고 나니 이번엔 낮잠 시간이에요. 평소 같으면 잘 자던 아이인데 오늘은 또 보채는 거예요. 할머니, 더 놀고 싶어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1시간을 달래고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손주가 잠들자마자 저도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조금만 눈 좀 붙였다 일어나야지 하고 소파에 기대어 앉았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깜빡 잠이 들었나 했는데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손주가 깨어나 장난감 상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루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예전에 우리 수혁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봐요. 저녁 때가 되어 수혁이가 손주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혁이가 물었죠. 그래, 잘 놀았단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고 잠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손주는 귀엽긴 한데 너무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장난감을 던지고 음식을 바닥에 흘리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제가 녹초가 됐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손주의 떼쓰기였어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TV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는데 5분도 안 돼서 이제 싫어요. 하고 울어요. 그러면 또 달래느라 한참이에요. 밖에 나가면 꼭 뭔가를 사달라고 해요. 할머니 저거 사주세요. 하면서 과자나 장난감을 가리키죠. 한 번은 거절했다가 30분 넘게 울어대는 바람에 결국 사줬어요. 그 뒤로는 뭘 달라고 하면 그냥 사주게 됐어요. 몇 주가 지나자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어요. 예전에 하던 산책도 못하게 됐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하루는 친구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미자야, 요즘 통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너무 지쳐서 나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들에게 말했죠. 수혁아, 애 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데 수혁이와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봐주셔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며칠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온통 손주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죠. 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또 떼를 쓰다가 제 안경을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수혁이에게 다시 말했어요. 수혁아,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더는 못하겠다. 수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면서 애를 볼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혁아, 나도 너희를 돕고 싶어. 하지만 내 나이에 어린애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모를 거야. 나도 내 삶이 있단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들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애 봐주는 사람을 쓰는 건 어떨까? 수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비싸요.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면 다른 친척들한테 부탁해 볼 수는 없을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른 친척들은 다들 바빠서 안 된대요. 대화는 점점 팽팽해졌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어요. 미안하다. 이 나이에 애기 보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해해 주렴.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혁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수혁이가 한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용돈은 없습니다.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애한테 집도 사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집 살 때 용돈은 계속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수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집 살 때 용돈은 계속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수혁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때 얘기죠. 이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용돈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왔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싶더라고요. 며느리도 수혁이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가 어렵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도와줬는지 알기나 해? 집도 사주고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너희 애 안 봐준다고 용돈을 끊어. 이게 말이 되니? 수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저희도 살기 힘들다니까요.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인 말들이 오갔죠.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결국 수혁이 부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온 집안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이 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아들과 나눈 말다툼이 계속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노후를 완전히 포기하고 손주 돌보는 데만 전념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손주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걸요. 처음에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자리를 외로움이 채웠죠. 며칠이 지났어요. 수혁이네에서 아무 연락도 없었죠.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수혁이네 집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 잠시 서성거렸죠. 그때 마침 수혁이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나오는 걸 봤어요. 반가워서 다가가려는데 수혁이가 날 보더니 얼른 손주를 안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한 걸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화목한 가족이 나오는 광고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혁이네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화해하러 온 건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애기 안 봐주시면 정말 곤란해요. 어머니 세대에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 화가 났어요. 너희 세대랑 우리 세대가 어떻게 같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너희가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내가 왜 봐줘야 하는데? 수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용돈은 나중에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언제인데? 내가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들다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면 애를 어디 보내야 하나요? 그럼 저희 살림이 더 어려워질 텐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 노후를 완전히 포기하고 너희 애만 보라고? 나도 내 삶이 있다고. 수혁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삶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에겐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는 애 돌보느라 정신없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 안다. 너희가 힘든 거. 하지만 나도 정말 힘들단다.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애가 어지간해야 말이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수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타협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며칠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용돈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수혁아, 며느리야. 나도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어려워. 시간을 좀 줄 수 있니? 두 사람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혁이네는 돌아갔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공원으로 나갔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미자야, 오랜만이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말도 마. 요즘 집안일로 골치가 아파.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혹시 우리가 도와줄 일 있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손주를 돌보게 된 일부터 시작해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용돈을 끊어버린 일까지요.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아이고, 그 정도면 너무하네. 자식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집도 사줬다면서? 정희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미자야,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너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순자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둘 다 입장이 이해가 되네. 하지만 미자야, 너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너무 무리하지 마.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갑자기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촉하다니. 수혁아, 어제 시간을 달라고 했잖니. 하루 만에 어떻게 결정을 해? 수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누군가 애를 봐줘야 해요. 어머니께서 안 해주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 망할 녀석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도 사주고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따위로 나오는 거야? 애 안 본다고 용돈을 끊어. 그럼 너희 집 팔아서 돈 내놔. 수혁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효도? 그게 효도야? 늙은이를 노예처럼 부리는 게 효도야?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 보느라. 내 인생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 그래,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지. 하지만 행동은 내가 조금만 쉬겠다고 하면 눈치 주고 용돈까지 끊어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수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는 육아에 집안일까지.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해요. 용돈 문제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너희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내 인생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 시간을 갖고 싶다고.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제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로웠죠.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바래. 너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수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만나서? 뭘 어쩌겠다고? 너희 마음대로 날 부려먹으려고? 이제 그만두자. 나는 더 이상 너희 애 안 봐. 너희 알아서 해결해.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가족 깨지게 하지 말아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과 아니야, 당연히 화낼 만해 라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때 옆집 이웃이 문을 두들렸어요. 김 여사, 괜찮으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서러워졌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소란 피워서. 이웃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들어볼까요?
순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기가 쑥스러워 참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랑 좀 다퉜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이웃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수혁이와 나눈 말다툼이 계속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아침이 되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산책을 가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냥 집에 머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수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숨이 나왔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죠.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은 만날 기분이 안 돼. 시간이 좀 필요해.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그저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되새겼어요. 어느 날 문득 옛날 앨범을 꺼내보게 됐어요. 수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첫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 그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다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젊었을 때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가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 며칠 동안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도 잘 먹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단골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려고요.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우연히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 여사,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손주 돌보는 문제로 시작된 갈등, 용돈 문제, 가족 간의 균열, 모든 걸 이야기했죠.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완전히 외면할 순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균형이에요, 김 여사. 가족을 돕되 자신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과연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달했던가? 아니면 그저 참거나 폭발하기만 했던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고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일은 수혁이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수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혁아,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구나. 우리 만나서 차분히 이야기 좀 할까? 수혁이도 그때의 일을 후회했는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약속한 날 수혁이네 가족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죠. 어머니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요. 수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구나. 저도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의만 생각했네요. 그렇게 서로 사과를 하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손주를 매일 돌보는 건 힘들어. 하지만 너희의 어려움도 이해해. 우리 중간 지점을 찾아보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잠시 고민했어요. 일주일에 2, 3일이라.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수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조건인가요? 용돈을 다시 주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결정하자. 수혁이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의점을 찾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앞으로 정말 잘 지켜질까? 그 후로 한동안은 평화로웠어요. 약속대로 일주일에 2, 3일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날은 제 시간을 가졌죠. 용돈도 다시 받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혁이네에서 점점 더 자주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어머니 오늘만 하루 더 봐주세요. 이번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빈번해지더라고요. 결국 다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또다시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일주일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수혁아, 우리 약속 기억나지? 일주일에 2, 3일만 본다고 했잖아. 수혁이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어머니 이번만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출장이에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우리 가족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수혁이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시골에 내려갈 거예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에는 항상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나를 가족에서 제외시키는 건가? 그날 밤 혼자 TV를 보는데 많이 속상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일요일 오후, 저는 수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혁아,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나 봐요. 수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죠. 마음속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혁아, 우리 그동안 잘 지내왔지? 수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이 편했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려왔어요. 편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수혁아,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 수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알다시피 내 나이가 많잖니.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수혁이가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 갑자기가 아니야, 수혁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동안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너희가 바쁘다고 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 때마다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죠. 수혁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내 삶도 소중해. 요즘 들어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어. 수혁이의 눈에 죄책감이 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잖니. 너희도 직장과 가정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수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일주일에 딱 2일만 손주를 봐줄게. 월요일과 목요일로 하자. 그 외의 날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수혁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수혁아,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는 갑자기 일정을 바꾸거나 추가로 부탁하지 말아줘. 나도 내 계획이 있단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상의해주면 좋겠어. 수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공원을 물들이는 걸 보며 왠지 모를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았죠. 수혁아,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각자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야. 수혁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다짐했어요.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 거야. 잠자리에 들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날이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저는 일주일에 2번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수혁이와 며느리도 변했어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 시간을 존중해 주었죠. 가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용돈 문제도 해결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큰 결정을 할 때마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었죠.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수혁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너무 힘들진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아니야, 오히려 행복해. 이제는 내 삶도 살면서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아. 며느리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화해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각자의 삶과 노후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됐죠. 수혁이와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갖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두가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차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수혁이가 물었어요. 글쎄다, 요즘 시작한 뜨개질 모임이 재미있더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손주들 선물도 만들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며느리도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육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께 조언도 받고 육아책도 읽고 있죠. 이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다 보면 작은 오해들이 풀리곤 했어요.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조금씩 털어놓게 됐고요.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사실 나는 가끔 외로워. 너희가 바쁘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손주 외적인 전화 한 통이 그리워. 그 말에 수혁이와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어. 너희도 너희 삶이 있으니까. 다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좋겠어. 이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수혁이는 주말마다 짧게라도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가족회의는 단순히 대화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어머니, 제 의견만 고집해서 죄송해요. 수혁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너희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 제가 대답했죠.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대화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손주를 돌보는 날에는 온전히 손주와의 시간을 즐기고 그 외의 날에는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얼마나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법을 알게 됐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